어서 문 잠가요. 의사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이며 내 손을 붙잡았다. 심장이 맺는 것 같았다. 지난 5년간 나는 이 전신마비 환자가 나의 불쌍한 시어머니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가 그녀의 옷깃을 들추자 끔찍한 수술 자국이 드러났다. 한지우. 그녀는 뇌졸중으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성대를 잘라버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매일 밤 드렸던 그 약은 사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5년, 손가락으로 세어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고요하고 차가운 이 대저택 안에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내는 나에게 5년은 한 세기처럼 느껴졌다. 내 이름은 한지우. 이 고급 주택 단지의 사람들은 나를 천사라고 불렀다. 과분한 별명이었다. 내 생각에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가 매일 오후 단지 공원에서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정성껏 미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내가 시어머니의 입가에서 흘러내리는 침을 실크 손수건으로 아무런 혐오감 없이 닦아내는 모습을 본다. 강태민 씨는 정말 복 받았어요. 지우 씨 같은 아내를 둬서. 단지 경비 아저씨는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뇌졸중 걸린 노인을 돌보려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요? 보통은 요양원에 보내버리는데 나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지난 5년간 훈련해온 미소, 뼛속까지 스며드는 극심한 피로를 감추는 미소. 그들은 우리 집 높은 담장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집은 컸다. 우리 세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컸다. 바닥은 차가운 대리석이었고 내 남편 강태민 때문에 중앙 냉방 에어컨을 항상 18도에 맞춰야 해서 늘 한기가 감돌았다. 이유는 어머니가 더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김수연 어머님은 이 집의 중심이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대상이었다. 오늘 아침 내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여느 때처럼 나는 태민이 눈을 뜨기 전에 일어났다. 따뜻한 물과 깨끗한 수건, 그리고 성인용 기저귀 한 뭉치를 준비했다. 1층에 있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넓었다. 뒤뜰 정원을 향하고 있었지만 커튼은 한 번도 활짝 열린 적이 없었다. 태민은 직사광선이 어머니의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냄새가 나를 덮쳤다. 아픈 사람의 방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한약재 냄새, 병원 소독약 냄새, 그리고 침대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나는 나지막에 인사했다. 대답은 없었다. 물론이다. 5년 전 김수연 어머님은 뇌간 뇌졸중으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말도 움직임도 심지어 제대로 씹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가끔씩 눈을 떠 텅 빈 눈으로 방천장을 응시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몸을 닦기 시작했다. 수연 어머님의 몸은 말랐다. 앙상할 정도로 말랐다. 창백한 피부 아래로 쇄골뼈가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었다. 침대 시트를 갈기 위해 그녀의 몸을 옆으로 돌릴 때면 마치 나무 인형을 드는 것 같았다. 뻣뻣하고 무겁고 차가웠다. 태민 씨, 오늘 지방 출장 때문에 좀 늦게 들어온대요. 나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녀의 등을 닦으며 말했다. 이 섬뜩한 정적을 채우기 위해 혼잣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새 프로젝트가 생겼다나 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둘뿐이네요.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을 다시 바로 눕혔을 때 나는 보았다. 그 눈빛을. 평소 수연 어머님의 눈은 먼지 쌓인 유리처럼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왠지 모르게 눈이 촉촉해 보였다. 동공이 좌우로 불안하게 흔들렸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침대 옆 심박수 모니터를 확인했다.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분당 85회,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은 없었다. 아마 그냥 내 기분 탓이겠지. 5년간 마비 환자를 돌보다 보면 가끔 헛것을 보게 된다. 때로는 어머니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말을 관장하는 뇌 부분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태민이 서 있었다. 값비싼 정장 차림으로 이미 단장을 마친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잘생겼고 차분했으며 언제나 신실해 보였다. 6년 전 내가 반해버렸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여보,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어머니 아침 약 잊지 말고. 그리고 오늘 날씨 흐리니까 창문 열지 마. 바람이 안 좋아. 네, 여보. 나는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태민이 다가와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깡마른 어머니의 뺨에 입을 맞췄다. 어머니, 집에서 잘 계세요. 태민이가 어머니 치료비 벌러 일하러 다녀올게요. 그의 태도는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효심이 깊었다. 누가 이렇게 완벽한 남자를 의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태민이 어머니의 뺨에 입을 맞추는 순간 전신 마비 상태여야 할 수연 어머님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정전기처럼 살짝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태민은 보지 못했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다. 우리 부부 생활은 태민이 만든 불문율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규칙 1번, 어머니의 건강이 절대적인 최우선 순위다. 규칙 2번, 가사 도우미나 전문 간병인을 포함한 어떤 외부인도 집에 들이지 않는다. 예전에 내가 물어본 적이 있었다. 여보, 우리 간병인 고용할 능력 되잖아요. 왜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때 태민의 얼굴이 변했다. 미소가 사라지고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실망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우야, 어머니는 낯선 사람 불편해하셔. 예전에 간병인 써봤을 때 어머니가 발작 일으켰던 거 기억 안 나? 오직 당신 손길만이 어머니를 안정시킬 수 있어. 당신은 내 아내잖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언제나 그의 강력한 무기였다. 효도. 그 단어는 쇠사슬보다 더 강하게 나를 묶었다. 결국 나는 굴복했다. 나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유일한 간병인이 되었다. 그날 밤 태민은 제 시간에 퇴근했다. 그는 작은 갈색 종이 봉투를 들고 왔다. 그것은 우리의 밤 의식이었다. 어머니의 약, 태민은 이 약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했다. 그는 내가 약을 준비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항상 잠겨있는 자신의 서재에서 직접 약을 조제한 뒤 물에 섞은 가루약을 작은 컵에 담아 나왔다. 중국에서 수입한 한약재인데 한 세트에 수천만 원이고 밀리그램 단위까지 정밀하게 계량해야 한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머니의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여보, 태민이 내게 컵을 건넸다. 안에는 탁한 갈색 액체가 들어있었다. 어머니께 천천히 드려 다 드시게 해야 해. 나는 컵을 받았다. 한약에 화학약품을 섞은 듯한 역한 냄새가 났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삼키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랑 다시 상담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복용량을 줄여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넥타이를 풀던 태민의 손이 멈췄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날카로웠다. 지우야, 날 의심하는 거야? 싱가포르에 계신 교수님이랑 이메일로 다 상담했어. 이게 최적의 복용량이야. 줄이면 어머니 근육이 다시 굳어서 고통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가 아픈 걸 원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보. 됐어, 그냥 해. 그는 부드럽게 말을 잘랐지만 어조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내 뺨을 어루만졌다. 난 그냥 어머니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뿐이야.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그 유산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거잖아. 안 그래? 나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유산. 태미는 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집, 땅, 예금을 포함한 모든 가족 자산이 여전히 수연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법적으로 무능력 상태이기 때문에 태민이 위임장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약을 들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의 조명은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다. 수연 어머님은 내가 오후에 떠났을 때와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님. 나는 속삭이며 그녀의 머리를 살짝 들어 높은 베개에 기댔다. 숟가락이 입술에 닿자 수연 어머님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거부하는 것이었다. 어머님, 제발요. 안 그러면 태민 씨가 화낼 거예요. 나는 달랬다. 수연 어머님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나를,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컵을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렇다. 그건 명백한 공포였다. 숨이 가빠지고 목구멍에서 힉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목을 움직이려 애썼다. 마치 고개를 저으려는 듯 했지만 목 근육이 너무 약했다. 어머님, 나는 망설였다. 왜 이렇게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일까? 문가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래, 지우야? 아직 안 들였어?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태민이 문틀에 기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방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어머니의 얼굴 일부를 가렸다. 어머님이 안 드시려고 해요. 여보, 입을 꽉 다물고 계세요. 태민이 혀를 찼다. 그는 다가와 내 손에서 컵과 숟가락을 빼앗았다. 그의 움직임은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한 손으로 어머니의 뺨을 꽤 세게 눌러 입을 강제로 벌렸다. 어머니, 나으셔야죠. 태민이 어머니의 귓가에 속삭였다.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드세요, 엄마. 그래야 푹 주무시죠. 태민은 액체를 어머니의 입안으로 쏟아부었다. 수연 어머님은 약간 사례가 들렸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태민은 컵이 빌 때까지 계속해서 삼키도록 강요했다. 다 끝난 후 태민은 휴지로 어머니의 입술을 닦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착한 아이네. 태민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다. 거봐, 되잖아. 당신은 그냥 좀 더 단호하지 못할 뿐이야. 아픈 노인들은 가끔 어린애 같아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강제할 필요가 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에 수연 어머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것은 응석 부리는 아픈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틀 후 나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태민에 대한 의심은 아니었다. 아직은 내 남편을 의심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수연 어머님의 상태를 의심했다. 의학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날 오후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다. 번개가 치면서 집 전기가 몇 초간 나갔다가 자동 발전기가 켜졌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비명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말을 못하니까. 하지만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쿵. 거실에서 바느질을 하던 나는 즉시 하던 일을 내던지고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나.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연 어머님은 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침대 위에 있었다. 하지만 침대 옆 작은 테이블, 내가 물컵과 휴지를 놓아두던 곳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어머니의 손과 테이블 사이의 거리는 약 30cm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어머님이 이걸 치셨어요? 불가능했다. 의사는 어머니의 마비가 전신 마비라고 했다. 운동신경이 죽었다고 팔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하물며 약간 떨어져 있는 컵을 칠 수 있을 리가. 나는 컵을 주워 들었다. 일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오른손을 보았다. 검지와 중지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무언가 말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목마르세요. 수연 어머님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반복했다. 깜빡, 뜨고, 깜빡, 뜨고. 패턴이 규칙적이었다. 예전에 봤던 영화가 떠올랐다.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오. 혹시 나는 망설였다. 어머니의 눈이 한 번 단호하게 깜빡였다. 숨이 두섰다. 그녀는 알아듣고 있었다. 의식이 온전했다. 어머니, 의식이 완전히 있으신 거예요? 한 번 깜빡, 아까 컵, 어머님이 떨어뜨리신 거예요? 한 번 깜빡, 손을 움직일 수 있으세요? 어머니의 눈이 빠르게 깜빡이더니 겁에 질린 채 방문 쪽을 쳐다봤다. 심박수 모니터가 더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다. 삐삐삐.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누군가 들어올까봐. 강태민 씨를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질문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가 한 번 눈을 깜빡였다. 눈물이 즉시 눈가에서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내 남편, 그토록 효심 깊던 아들을 친어머니가 두려워하고 있다니. 내가 더 질문하기도 전에 집 앞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태민이 일찍 돌아온 것이다. 순간 수연 어머님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떨리던 손은 즉시 마비된 자세로 돌아가 멈췄다. 소통으로 가득 찼던 눈은 갑자기 다시 텅 비고 생기를 잃었다.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그녀는 다시 인형이 되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탔을 것 같았다. 이 연극은 무엇인가? 누가 연기를 하고 있는가? 태민 앞에서 마비된 척하는 어머니인가? 아니면 어머니를 죽도록 두렵게 만드는 태민인가?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나에게는 섬뜩하게 느껴졌다. 태민은 평소처럼 명랑해 보였다. 내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연말 유럽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는 비싼 방문 요양사 구해서 일주일만 어머니 맡기자. 당신도 휴가가 필요해, 지우야. 눈밑이 판다처럼 됐잖아. 태민이 내 눈 밑을 만지며 놀렸다. 평소 같았으면 얼굴을 붉혔겠지만 이번에는 그의 손길이 내 피부에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보. 나 클라이언트랑 골프 약속 있어서 먼저 나갈게. 서재 열쇠는 내가 가져왔어. 그가 주머니를 두드렸다. 알았어요. 이따 어머니 점심 약 잊지 말고요. 태민이 떠난 후 나는 묽은 죽 한 그릇을 들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눈 깜빡임 암호로 다시 소통을 시도하고 싶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어머님, 방문을 잠근 후 속삭였다. 우리 다시 얘기해요. 태민 씨 나갔어요. 하지만 수연 어머님은 반응이 없었다. 어제보다 훨씬 더 쇠약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다. 아마 어젯밤 약의 효과 때문일 것이다. 나는 죽을 한 숟가락 떴다. 먼저 좀 드세요, 어머님. 기운 내셔야죠. 첫 숟가락이 들어갔다. 어머니는 힘겹게 삼켰다. 두 번째 숟가락, 갑자기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례가 들렸다. 평범한 사례가 아니었다.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죽이 기도로 들어간 것 같았다. 말을 못하니 소리 없는 기침을 했지만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보라색으로 변했다. 어머님, 세상에, 어머님. 나는 패닉에 빠졌다. 죽 그릇을 내던지고 즉시 등을 두드렸다. 소용없었다. 기도가 완전히 막혔다. 태민 씨,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그가 나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하임리히법을 시도했지만 어머니의 몸은 너무 뻣뻣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집 전화기로 달려갔다. 떨리는 손으로 태민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젠장. 골프장에서 휴대폰을 꺼뒀을 것이다. 태민이 냉장고에 붙여둔 주치에 한동호 박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길게 울리기만 할 뿐 받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수연 어머님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눈이 뒤집혔다. 태민을 기다리면 어머니는 죽을 것이다. 한동호 박사의 전화를 기다려도 어머니는 죽을 것이다. 태민의 규칙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절대 어머니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마. 절대 낯선 사람을 부르지 마. 하지만 내 앞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있었다. 어제 내게 두렵다고 말해준 여성의 생명이. 규칙 따위 집어치워. 나는 속으로 외쳤다. 나는 밖으로 뛰쳐나가 순찰 중인 경비 아저씨를 향해 소리쳤다. 아저씨, 박 기사님,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심장마비예요. 차에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박 기사님과 정원사 한 분이 달려들어왔다. 우리 셋은 뻣뻣한 수연 어머님의 몸을 내 차 뒷좌석으로 옮겼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운전했다. 다행히 일요일 아침이라 한산한 서울 시내를 뚫고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태민의 단골병원이 아닌 곳으로 가는 내내 기도했다. 죽지 마세요. 어머님, 아직 죽으시면 안 돼요. 제게는 답이 필요해요. 서울중앙의료원 응급실은 붐볐다. 하지만 파랗게 변한 수연 어머님의 상태를 본 간호사들이 즉시 그녀를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침대를 소생실로 옮겼다. 나는 떨리는 몸으로 밖에서 기다렸다. 내 홈웨어 원피스는 죽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씻지도 못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태민이 내가 어머니를 이곳에 데려온 것을 알면 나에게 무슨 짓을 할까? 10분 후 의사 한 명이 나왔다. 그의 하얀 가운에는 이동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다. 김수연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그가 물었다. 네, 제가 며느리예요. 한지우입니다. 이동욱 의사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탐색적인 시선이었다. 잠깐 안으로 같이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나는 이동욱 의사를 따라 어머니가 누워있는 커튼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이미 산소호흡기와 수액을 맞고 있었다. 호흡은 안정되었지만 아직 의식은 없었다. 이동욱 의사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칸막이 문으로 걸어가 커튼을 단단히 쳤다. 그리고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그 공간의 슬라이딩 도어를 잠근 것이었다. 철컥. 의사 선생님, 왜 잠그시는 거죠?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동욱 의사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거의 속삭이듯 목소리를 낮췄다. 장모님, 마비와 실어증을 앓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 됐어요, 선생님. 뇌간 뇌졸중이에요. 나는 태민이 항상 가르쳐준 암기된 대답을 빠르게 말했다. 이동욱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방금 제가 목에 걸린 음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후두경 검사를 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하기 힘든 듯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성대는 뇌졸중으로 마비된 게 아닙니다. 한지우 씨. 성대가 수술적 절개로 손상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가 영구적으로 말을 못하도록 성대를 깔끔하게 절단했습니다.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아야 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절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욱 의사가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이 이제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환자의 옷깃을 살짝 들춰 오른쪽 어깨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이상한 모양의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다. 제가 5년 전 의류 공장 화재 사건 때 의류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존자 중 한 명에게서 이런 흉터를 본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중에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이동욱 의사가 내 팔을 잡았다. 충격에서 나를 깨울 만큼 강한 힘이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환자는 5년간 마비된 환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근위축, 즉 근육 감소가 거의 없습니다. 다리 근육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건 전신 마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비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투여된 고용량의 근육 이완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민이 직접 조제하던 약, 다른 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을 금지한 것, 어머니의 눈에 서린 공포, 그렇다면 그녀는 내 목소리가 막혔다. 이동욱 의사가 내 눈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녀는 환자가 아닙니다. 한지우 씨. 그녀는 포로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맞다면 그녀는 5년 전 미스터리하게 실종된 부동산 재벌 김수연 회장입니다. 당신 남편은 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에서 거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쾅, 쾅, 쾅. 이동욱 선생. 지우야, 문 열어. 왜 잠갔어? 그건 태민의 목소리였다.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분노한 괴물처럼 들렸다. 이동욱 의사와 나는 서로를 쳐다봤다. 이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가 빠르게 속삭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세요. 지금 당장 뒤에 있는 비상벨로 경비를 부르세요. 우리 둘 다 위험합니다. 밖에서는 노크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지우야,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릴 거야. 나는 공포에 질려 그 문을 쳐다봤다. 황금 세 장은 이제 열렸지만 그 안의 내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응급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내 가슴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다. 쾅, 쾅, 쾅. 지우야, 열어. 나는 침상 옆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침대 난간을 꽉 쥐고 있었다. 내 옆에 이동욱 의사는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전문가였지만 그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방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이제 그 상자의 주인이 밖에서 날뛰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막혀 있었다. 제 남편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동욱 의사는 나를,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반쯤 의식이 없는 김수연 회장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희미하게 뜨여 있었고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된 절망적인 시선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뇌졸중 환자의 텅 빈 시선이 아니었다. 소리 없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절규였다. 아까 제 말을 기억하세요. 한지우 씨. 이동욱 의사가 빠르게 속삭였다. 그녀는 당신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피해자예요. 당신은 평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알게 되었다는 걸 남편이 눈치채게 해선 안 돼요. 오늘 밤 당신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크 소리가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물론 이곳은 병원이니 보안 요원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슬라이딩 도어가 거칠게 활짝 열렸다. 강태민이 서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들썩였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뒤에는 당황하고 겁에 질린 듯한 병원 보안 요원 2명이 있었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여긴 치료 공간입니다. 한 보안 요원이 태민의 팔을 막으려 했다. 태민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위압적인 기운이
좁은 공간을 즉시 채웠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이동욱 의사를 쏘아봤다. 당신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섬뜩했다. 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문은 왜 잠갔죠? 이동욱 의사가 몸을 바로 세우며 환자를 향한 태민의 시야를 막으려 했다. 응급의료 검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표준 절차입니다. 프라이버시? 태민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눈까지는 웃지 않는 웃음이었다. 내가 아들이고 의료 결정 대리인이야. 내 허락 없이 내 어머니를 건드릴 권리 따위 당신에겐 없어. 태민이 나를 돌아봤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분노에서 깊은 실망으로 그의 연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우야.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마치 내가 방금 그를 배신한 것처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니를 여기로 데려왔어? 어머니가 병원에 트라우마 있는 거 알잖아. 지금 어머니 모습 좀 봐. 태민이 힘없이 누워있는 어머니를 가리켰다. 겁에 질리셨잖아. 지우야, 어머니를 서서히 죽이고 싶은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가스라이팅. 그는 또다시 사실을 뒤집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사과하고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동욱 의사에게서 들은 비밀 때문에 나는 태민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나는 걱정하는 남편을 본 것이 아니었다. 포로가 탈출할까봐 두려워하는 교도관을 보았다. 어머니가 사례가 들렸어요, 여보.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말했다. 얼굴이 파랗게 변해서 너무 놀랐어요. 당신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요. 배터리가 없었다고. 태민이 쏘아붙였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어리석은 아내를 상대하느라 인내심을 발휘하려는 것처럼. 세상에, 한동호 박사님한테 전화했어야지. 한 박사님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나는 빠르게 말을 잘랐다. 태민이 침묵했다. 그의 눈이 거짓말을 찾으려는 듯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나는 평소처럼 겁먹은 척 고개를 숙였다. 그를 속일 유일한 방법이었다. 알았어. 태민이 마침내 말했다. 그는 침상 옆으로 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정하게 보일 동작으로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위협이라는 것을 알았다. 태민의 손이 수연의 목을 살짝 눌렀다. 지우를 용서하세요, 엄마. 애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잠깐만요. 이동욱 의사가 가로막았다. 환자 상태가 아직 불안정합니다. 제가 발견한 소견으로는. 태민이 빠르게 돌아서며 의사의 말을 잘랐다. 무슨 소견? 뇌졸중.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 어머니는 더 유능한 우리 단골 병원으로 옮길 거야. 지금 당장 퇴원 수속 밟아. 안 그러면 이 병원을 의료 과실과 불법 감금으로 고소하겠어. 그 협박은 법을 돈으로 사는데 익숙한 부자의 말투로 내뱉어졌다. 이동욱 의사는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과 경찰의 동의가 필요한 공식적인 검사 결과 없이는 가족이 직접 데리러 온 환자를 막을 수 없었다. 태민이 이겼다. 적어도 지금은 강제 퇴원 절차는 빠르고 긴장감 넘치게 진행되었다. 태민은 오만한 태도로 수속을 밟으며 느린 간호사에게 막말을 하고 이 병원의 서비스에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했다. 나는 복도에 서서 방금 타온 어머니의 약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발이 천근만근이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병원 로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도와주세요. 저 남자는 범죄자예요. 자기 어머니의 성대를 잘랐다고요. 하지만 누가 믿겠는가. 태민은 성공하고 다정한 젊은 경영인처럼 보였다. 그는 심지어 휠체어를 밀고 출구로 나가는 동안 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기까지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중병이신가 보네. 아들이 참 효심이 깊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멍하니 서 있을 때 누군가의 손이 내 팔을 살짝 쳤다. 이동욱 의사였다.
그는 마치 우연히 지나치는 것처럼 내 옆을 스쳐갔다. 처방전 약은 다 챙기셨죠, 부인. 그는 형식적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태민이 멀리서 주차 요원에게 소리치며 바쁜 틈을 타 그는 얼굴을 살짝 가까이 댔다. 재킷 주머니 확인하세요. 이동욱 의사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남편이 준 약은 더 이상 먹이지 마세요. 그냥 비타민으로 바꿔요. 그녀를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욱 의사는 그대로 지나가 응급실 문 뒤로 사라졌다. 나는 재킷 주머니를 더듬었다. 작은 종이 조각, 그의 개인 명함이 있었고 그 뒷면에는 손으로 쓴 한 문장이 있었다. 그 실종자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지우 씨. 어이, 거기서 뭐해? 태민의 목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다. 우리의 크고 검은 SUV가 이미 로비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중간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서둘러 그 명함을 브래지어 안으로 밀어 넣었다. 태민이 절대 확인할 리 없는 가장 안전한 곳. 네, 여보. 우리는 차에 탔다. 태민이 운전했고 나는 수연 어머님과 함께 뒷좌석에 앉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까 병원으로 올 때와는 전혀 달랐다. 아까는 어머니가 죽을까봐 두려웠다. 지금은 어머니가 살아있고 살인자가 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웠다. 태민이 백미러를 통해 나를 봤다. 그의 눈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까 문 잠그고 의사랑 무슨 얘기했어? 그가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심장이 잠시 떼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나는 순진하게 들리려 애쓰며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어머니 병력에 대해 물어봤어요. 언제 뇌졸중이 시작됐는지, 무슨 약을 드시는지, 그리고 목에 음식물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데 무슨 말 하기도 전에 당신이 문을 두드렸잖아요. 나는 거짓말했다. 그 의사 좀 이상해요, 여보. 문은 왜 잠근대요? 나도 아까 무서웠어요. 나는 태민의 긴장했던 어깨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믿었다. 내가 여전히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라고 생각했다. 이상한 의사네, 잘난 척은. 태민이 중얼거렸다. 다음부턴 절대 거기 가지 마. 그런 삼류 병원은 돈만 밝히고 진단도 엉터리야. 나는 수연 어머님의 팔을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담요 아래에서 나는 수연 어머님의 손이 내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약했지만 분명한 힘이었다. 그녀는 듣고 있었다. 내가 우리 둘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손의 압력은 이제는 우리를 다시 삼킬 준비가 된 괴물의 입처럼 보이는 집 대문으로 차가 들어서는 동안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었다. 그 집은 우리를 섬뜩한 정적으로 맞이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태민에 의해 이중으로 잠기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병원에서 썼던 다정한 남편의 가면이 즉시 벗겨졌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쓰다듬지 않았다. 1층 방을 향해 휠체어를 거칠게 밀었다. 어머니 씻겨드리고 정리해. 난 샤워할 거야. 병원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 태민이 돌아보지도 않고 명령했다. 나는 수연 어머님과 단둘이 그녀의 방에 남겨졌다. 나는 안에서 방문을 잠갔다. 나의 새로운 습관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지금까지 불쌍한 시어머니라고만 여겼던 얼굴. 이제 나는 이동욱 의사가 말했던 세부 사항들. 잠옷 옷깃에 가려져 있던 목의 흉터를 보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옷깃을 살짝 들쳤다. 깔끔하게 가로지르는 흉터 자국이 있었다. 수술 자국. 누군가 그녀의 목을 수술해 성대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킨 것이다. 눈이 뜨거워졌다. 누가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님은 사실 누구세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방구석에 있는 큰 옷장을 쳐다봤다. 옷장이요? 내가 묻자
그녀가 한 번 눈을 깜빡였다. 나는 그 옷장으로 걸어갔다. 안에는 낡은 잠옷과 기저귀뿐이었다. 이상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수연은 계속해서 그곳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나는 가장 아래쪽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방수포 더미 아래에 버려지지 않은 듯한 낡은 사진 앨범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앨범이었다. 안에는 수연이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우 부유해 보였을 때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고층 빌딩 앞에서 해외 사교계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눈은 마지막 페이지의 한 사진에 멈췄다. 수연이 고급 승용차 옆에 서 있는 사진. 운전사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은 훨씬 더 젊고 마르고 비굴해 보였다. 그건 태민이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태민은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다. 태민은 그녀의 운전기사였다. 사진 뒷면에는 2018년 12월 새로운 직원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수연이 실종되거나 아프기 1년 전이었다. 그렇다면 태민은 지금까지 나를 속여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 부유한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는 주인의 집을 차지하고 주인을 마비시키고 아들로 신분을 위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나를 공짜 교도관으로 삼은 기생충이었다. 속이 메스꺼워졌다. 나는 지난 5년간 괴물과 한 침대에서 잤다. 재산을 노리고 자신의 주인을 불구로 만든 남자를 섬겨왔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만약 수연이 죽는다면 내가 바로 핵심 증인이 된다는 것이다. 태민은 목적을 달성한 후에 나를 살려둘 리가 없다. 내가 다음 희생자였다. 그날 밤 새벽 2시 나는 태민 옆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평소에는 나를 안정시켜주던 소리였지만 지금은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움직여야 했다. 처형될 차례를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내 몸 대신 베개를 밀어 넣었다. 태민이 살짝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다. 내가 어젯밤 그의 차에 몰래 섞은 수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내가 그를 약에 취하게 만들었다. 효과가 좋았다. 나는 방을 빠져나와 2층에 있는 태민의 서재를 향해 까치발로 걸었다. 항상 잠겨있던 방. 그가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불렀던 곳.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유령 회사이거나 수연의 자산을 세탁하는 사업을 처리하는 곳. 열쇠는 복도에 있는 가짜 화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년 전 우연히 그가 거기에 열쇠를 두는 것을 봤다. 열쇠를 돌리는 손이 떨렸다. 철컥 열렸다. 방에서는 담배 냄새가 났다. 태민은 내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피웠던 것이다. 벽에는 가족 사진은 없고 그가 훔친 돈으로 샀을 법한 값비싼 추상화들만 걸려 있었다. 나는 그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잠겨 있었다. 책장을 뒤졌다. 두꺼운 책들을 빼내며 무언가를 찾기를 바랐다. 먼지 쌓인 백과사전들 뒤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내용물은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수연 명의의 진짜 여권, 직업이 이사가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된 강태민의 진짜 신분증, 그리고 한 뭉치의 토지담보대출 서류.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작은 검은색 수첩이었다. 태민의 필체가 있었다. 사업 기록이 아니었다. 의료 기록이었다. 2021년 1월 10일 복용량 시범증으로 증량. 대상이 내성을 보이기 시작함. 2022년 2월 15일 성대가 약간 회복 조짐. 재확인 필요.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해야 함. 2023년 3월 3일 지우가 질문이 많아짐. 더 조심해야 함. 내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가 경계해야 할 위협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 주 날짜인 2026년 1월 20일이 적혀 있었다. 실종자 법적 사망 처리 기한, 사망 진단서 준비. 사인, 신부 전 1월 20일은 5일 후였다. 태민은 5일 후에
수연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는 마치 병으로 인한 자연사처럼 꾸민 뒤 모든 유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작정이었다. 수연의 상태가 더 이상 실종이 아닌 명백한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연이 죽은 뒤 나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갑자기 복도의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삐걱. 나는 얼어붙었다. 발소리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검은 수첩을 상자에 다시 넣고 백과사전 뒤로 밀어 넣었다. 휴대폰 손전등을 껐다. 나는 큰 창문 커튼 뒤로 달려가 어둠 속에 숨었다. 방문이 열렸다. 복도 불빛이 들어와 남자의 실루엣을 만들었다. 태민이었다. 그는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방불을 켜지 않았다. 그는 그냥 거기 서서 사냥개처럼 공기 냄새를 맡았다. 지우야. 그가 잠에서 깬 탁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불렀다. 나는 가슴이 아플 때까지 숨을 참았다. 만약 그가 여기서 나를 발견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태민이 두 걸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기 책상을 쳐다봤다. 모든 것이 깔끔해 보였다. 그는 돌아서서 문을 다시 닫고 밖에서 잠갔다. 나는 안에 갇혔다. 아니 잠깐. 그는 이중 잠금 장치를 잠그지 않았다. 그냥 일반 버튼식 잠금 장치였다. 안에서 열 수 있다. 나는 그가 다시 잠들었다고 확신할 때까지 10분을 꼬박 기다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침실로 돌아갔다. 태미는 다시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 밤 나는 한 가지를 알았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나에게는 승리할 시간이 단 5일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했다. 커피를 타주고 그의 출근복을 준비하고 그가 나갈 때 손에 입을 맞췄다. 여보, 나 건너편 쇼핑몰 슈퍼마켓에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우유가 다 떨어졌어요. 내가 허락을 구했다. 태미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오래 있지는 마. 12시까지는 집에 와서 어머니 약 드려야 하니까. 알았어요, 여보. 태민이 차를 타고 떠나자마자 나는 슈퍼마켓으로 가지 않았다. 내 작은 차를 몰아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태민의 친구나 지인들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 나는 간단한 성분 검사를 해주는 작은 약국을 찾았다. 내 가방에는 태민이 평소 조제하던 한약 가루가 들어있었다. 오늘 아침 그가 샤워하는 동안 태민의 서랍에 있던 재고에서 조금 덜어낸 것이었다. 약사님, 이 약 성분 좀 확인해 주세요. 나는 약국을 지키던 나이든 약사에게 부탁했다. 한의원에서 아이 주라고 지어줬는데 이걸 먹고 계속 힘이 없어서요. 나는 또 거짓말을 했다. 약사는 가루를 검사하고 냄새를 맡고 간단한 시약 테스트를 했다. 이건 한약이 아닙니다, 부인. 10분 후 약사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이건 고용량의 디아제팜과 베크로늄 혼합물입니다. 이건 전문의약품이에요. 베크로늄이요? 그게 뭐죠? 수술할 때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용하는 근육 이완제입니다. 이걸 매일 복용하면 세상에, 부인. 이건 사람을 전신마비로 만들 수 있어요. 근육은 못 쓰지만 뇌는 멀쩡하게 깨어있는 거죠. 이건 독약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확인 사살은 어떤 의심보다 더 강하게 나를 내리쳤다. 지난 5년간 내가 수연 어머님의 입에 넣어준 모든 숟가락, 내가 마시게 한 모든 물방울로 나는 그녀를 독살해왔다. 나는 태민의 오른팔이었다. 나는 그의 고문 도구였다. 어쩐지 수연 어머님이 나를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더라. 그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을 그녀의 몸에 넣은 것은 내 손이었다. 감사합니다, 약사님.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하나의 결심을 품고 약국을 나왔다. 이 죄책감이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죄책감이 나의 연료가 될 것이다. 나는 내 죄를 갚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길가 가판대에서 산 새 유심 카드를 끼웠다. 이동욱 의사의 명함에 있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이동욱 선생님. 저 지우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언제 어머니를 죽일 계획인지도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이동욱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이 주소로 오세요. 믿을 만한 친구를 데려오세요. 우리에겐 전략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는 법을 자기 편으로 두고 있으니 우리도 더러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서울의 하늘은 마치 폭풍이 올 것처럼 흐렸다. 내 복수를 기다려, 강태민. 나는 운전대를 꽉 쥐며 중얼거렸다. 당신 집의 천사는 죽었어. 이제 복수할 준비가 된 악마만 남았을 뿐이야. 나는 서울 남부의 한 낡은 상가 건물 뒤에 차를 세웠다. 이곳은 태민의 레이더에서 벗어난 곳이었다. 건물 앞 간판에는 동물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2층에는 간판 없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다. 그곳은 내 친구 최유진이 일하는 독립 로펌 사무실이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랐다. 핸드백 안에는 남편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독약 샘플과 아까 약사의 대화 녹음 파일.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유진이가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검은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구석 소파에는 이동욱 의사가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지우야. 유진이가 나를 보자마자 꽉 껴안았다. 너 떨고 있잖아. 우선 앉아. 나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유진아, 나 시간 없어. 태민이는 내가 장 보러 간 줄 알아. 그가 의심하기 전에 1시간밖에 없어. 이동욱 의사가 생수한 병을 건넸다. 우선 마시고 숨 좀 돌리세요. 한지우 씨. 나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그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날 도와줘야 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그 집을 덮쳐서 태민이를 체포하고 수연 어머님을 구하는 거야. 유진과 이동욱 의사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에 내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지우야. 유진이 내 앞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빨간색 서류철을 꺼냈다. 왜 안 간단해? 그는 사람을 납치하고 독살하고 있잖아. 내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걸 가지고 있어. 유진이 서류철을 펼쳤다. 안에는 법률 문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오늘 아침 네가 전화한 후에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봤어. 강태민은 김수현 명의의 의료대리권 위임장과 성년후견인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어. 그 문서는 5년 전 공증인의 서명을 받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문서야. 위조된 게 틀림없어. 내가 말을 잘났다. 그럴 수도 있지. 유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법의 눈에는 법정에서 반증되기 전까지 그 서류는 유효해. 네가 지금 반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 없이 경찰을 데려가면 태민은 그냥 이 서류를 보여줄 거야. 경찰은 물러날 거고. 태민은 널 히스테리 부리는 아내로 몰거나 심지어 이동욱 의사를 의료 과실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태민은 돈이 있잖아, 지우야. 그는 언론을 살 수 있어. 나는 좌절감에 말을 잃었다. 그럼 그냥 그가 20일에 어머니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동욱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김수현 회장님이 법적으로 무능력 상태라는 겁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죠. 그래서 그녀의 증언은 설령 눈 깜빡임으로 신호를 보낸다 해도 그 위임장을 무효화할 만큼 강력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이 의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위임장을 무효화할 유일한 방법은 김수현 회장님이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제정신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일어서거나 적어도 똑바로 앉아서 법적 증인 앞에서
태민의 코를 가리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약 때문에 마비됐잖아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의사가 말했다. 그 약 베크로늄은 신경신호가 근육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 효과는 가역적이에요.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독극물 섭취를 중단시키면 그녀의 몸은 소변을 통해 남은 독소를 배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3. 4일 안에 운동 기능이 서서히 돌아올 거예요. 근육을 오랫동안 안 써서 100%는 아니겠지만 손을 움직이거나 글씨를 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나는 침을 삼켰다. 그러니까 내 임무는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야. 유진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내 임무는 그 감옥으로 돌아가는 거야. 넌 연기를 해야 해. 태민에게 들키지 않고 독극물 섭취를 중단시켜야 해. 20일 마감일에 맞춰 수연 어머님이 반격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만들어야 해. 그게 5일 후야, 유진아. 태민이 내가 약을 바꾼 걸 알면 난 죽어. 유진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소나기는 강했다. 넌 안 죽어. 넌 한지우잖아. 넌 5년간 혼자서 마비 환자를 돌보며 버텼어. 내 정신력은 강철이야, 지우야. 넌 그냥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이동욱 의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안에는 태민이 조제한 가루약과 똑같이 생긴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다. 이건 비타민 B 복합체와 설탕을 곱게 빻은 겁니다. 이 의사가 말했다. 색깔도 같고 질감도 비슷해요. 태민의 약 재고를 이걸로 조금씩 바꿔치기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면 안 돼요. 어머니가 갑자기 마라톤이라도 하면 태민이 의심할 테니까요. 나는 그 작은 병을 받았다. 가벼웠지만 내 손에서는 시한폭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법률팀을 준비할게, 유진이 말했다. 20일에 태민이 방심한 틈을 타서 재검사를 위한 법원 명령서를 들고 들어갈 거야. 하지만 열쇠는 너한테 있어, 지우야. 네가 수연 회장님을 싸울 준비가 되게 만들어야 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할게. 나는 일어나 옷을 정돈하고 다시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썼다. 그 상가 건물을 걸어 나올 때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집안의 이중 스파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섬뜩했다. 백미러에 비치는 모든 검은 차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태민의 부하가 나를 미행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행히 나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차고에는 태민의 차가 없었다. 안전했다. 나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태민의 서재에 들어설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가 독약 재고를 잠긴 서랍에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일주일치를 부엌 조리대의 유리병에 담아두었다. 편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유리병이 그곳에 있었다. 커피통 옆에 안에는 작은 유산지에 쌓인 가루약들이 들어있었다. 약 10봉지 정도. 나는 조심스럽게 한 봉지를 열었다. 안에는 누런 빛을 띤 흰 가루가 들어있었고 역한 냄새가 났다. 나는 내용물을 싱크대에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수돗물을 세게 틀어 씻어냈다. 그리고 이동욱 의사에게서 받은 병을 꺼내 가짜 비타민 가루를 유산지 위에 붓고 최대한 깔끔하게 다시 포장했다. 한 봉지 완료. 9봉지 남았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진정해, 지우야, 진정해. 5번째 봉지를 작업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고에서 타이어가 끽하는 소리가 났다. 태민이 돌아왔다. 왜 이 시간에? 보통은 저녁에나 오는데. 나는 패닉에 빠졌다. 검은 대리석 조리대에 비타민 가루가 약간 흩어져 있었다. 나는 서둘러 젖은 휴지로 남은 가루를 닦아내고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루약들을 다시 병에 넣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가죽 구두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지우야, 어디 있어? 태민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부엌에 있어요, 여보.
나는 캐비닛 문을 쾅 닫으며 명랑하게 들리려 애썼다. 이동욱 의사에게서 받은 비타민 병을 라면 더미 뒤로 숨겼다. 태민이 부엌문에 나타났다. 그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의심스러워 보였다. 뭐해? 그가 방금 내가 정리한 조리대를 쳐다보며 물었다. 차 타고 있었어요, 여보.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오후까지 회의라면서요. 나는 컵을 들고 이미 식어버린 차를 젓는 척하며 바쁘게 굴었다. 태민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가루약병을 들어 올려 눈높이까지 들고 가볍게 흔들었다. 심장이 보섰다. 그가 알까? 내 포장이 엉성했나? 이거 옮겼어. 그가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네? 아니요. 아까 조리대 닦다가 좀 밀렸나 봐요. 나는 대답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태민이 병뚜껑을 열었다. 그는 한 봉지를 꺼냈다. 방금 내가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바로 그 봉지를. 그리고 냄새를 맡았다. 죽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마취제와 냄새가 다르다. 침묵. 1초, 2초, 3초. 좀 퀴퀴한 냄새가 나네. 태민이 중얼거렸다. 어제 뚜껑을 덜 닫았나 봐요. 요즘 습하잖아요. 내가 재빨리 논리적인 이유를 대며 거들었다. 태민이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 시선은 내 영혼을 발가벗기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된 미소. 그런가 보네. 그가 그 봉지를 다시 병에 던져 넣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당신이 어머니께 드려. 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어.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상대하느라 머리가 아프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엄청난 안도감이었다. 네, 여보, 어머니는 제가 챙길게요. 당신은 푹 쉬어요. 태민이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떠났다. 하지만 그가 계단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는 멈춰서서 몸을 돌리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다. 아, 그리고 지우야, 밤에 부엌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요즘 쥐가 많아. 나는 그가 설치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집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날 밤은 해독의 첫날 밤이었다. 태미는 밤 9시에 방에 들어갔다. 나는 10시까지 기다렸다. 그가 정말로 잠들었는지 적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따뜻한 물 한 잔과 가짜 가루약을 들고 수연 어머님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잠갔다. 어머님,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속삭였다. 수연 어머님은 경계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가루약을 보고 몸을 굳혔다. 다시 독살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쉿,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말하며 그녀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이건 태민 씨가 준 약이 아니에요. 이건 설탕이랑 비타민이에요. 제가 내용물을 바꿨어요. 저 이제 다 알아요. 어머님, 그가 어머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요. 어머님이 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수연 어머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물이 즉시 눈가에 고였다. 그녀는 마침내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다. 이걸 드셔야 해요. 이건 어머님 근육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줄 비타민이에요. 우리 20일에 그 사람과 싸워야 해요. 아시겠죠? 한 번 깜빡, 단호하게. 나는 설탕물을 마시도록 도왔다. 이번에는 거부가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생명수라는 것을 아는 듯 개걸스럽게 삼켰다. 약을 마신 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의사소통 연습해요, 어머님. 제가 질문하면 어머님은 눈코드로 대답해 주세요.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제가 알파벳을 부를게요. 원하시는 글자에서 눈을 깜빡이세요. 아셨죠? 한 번 깜빡. 태민, 그는 예전에 어머님 운전기사였죠.
한 번 깜빡. 그는 혼자였나요? 아니면 다른 공범이 있었나요? 두 번 깜빡. 아니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있었군요. 한 번 깜빡. 누구요? 수연 어머님은 철자를 맞추기 위해 신호를 보냈다. 나는 알파벳을 부르기 시작했다. 디역, 닌, 캄, 릴, 캄, 비읍, 비어. 깜빡, 비어. 깜빡, 비읍어. 깜빡, 비읍어. 캄무, 깜빡, 비읍어. 캄무, 수요, 깜빡, 비읍어. 무사. 깜빡, 비읍어. 비읍무사. 법무사? 내가 묻자 그녀가 한 번 눈을 깜빡였다. 그 단어가 완성되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태민이 가짜 위임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법무사군요. 한 번 깜빡. 소름이 돋았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다. 태민은 부패한 법무사와 협력하여 수연의 자산을 탈취한 것이다. 어쩐지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완벽해 보이더라. 우리의 적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법의 허점을 아는 자들이었다. 어머님, 나는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 5년간 제가 어머님께 그 독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수연 어머님은 나를 부드럽게 쳐다봤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작고 약한 움직임으로 오른손 검지를 움직여 내 손등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손길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너도 피해자야, 얘야. 우리 둘 다 여기에 갇혀 있었어. 그날 밤 우리 둘은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두 여인은 이제 침묵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곧 닥칠 것이라는 신호처럼. 날이 갈수록 가짜 약의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고 그것은 나를 죽도록 두렵게 만들었다. 김수연 회장은 이동욱 의사의 예상보다 더 빨리 회복했다. 셋째 날 그녀의 피부는 더 이상 잿빛이 아니라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얼굴 근육이 풀리고 심지어 목을 좌우로 꽤 유연하게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 위장에는 나쁜 소식이었다. 오늘 아침 식사 때 태민은 불안해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식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눈은 잠을 설친 듯 충혈되어 있었다. 요즘 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태민이 갑자기 침묵을 깨며 물었다. 나는 하마터면 빵을 먹다 살에 들릴 뻔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어머니가 과잉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 태민이 이상한 단어를 골라 말했다. 어젯밤에 방에 확인하러 갔는데 이불이 엉망이고 잠자는 자세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어. 분명히 내가 저녁에 봤을 땐 똑바로 누워 계셨는데 누가 옮겼어? 당신이야? 아, 그거요. 네, 제가 밤에 기저귀 갈아드리면서 옮겼어요. 나는 재빨리 거짓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욕창 생기지 않게 자주 자세를 바꿔드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태민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평소엔 밤에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았잖아. 당신 잠꾸러기잖아. 어머니 등이 빨갛게 부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나는 손이 차가워졌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거실로 걸어가더니 창고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가져왔다. 여보, 뭐 하려고요? 내가 물었다. CCTV 설치하려고. 그가 짧게 대답했다. 피가 차갑게 식었다. 네, 뭐 하러요? 집 안에요? 어머니 감시하려고. 태민이 사다리에 올라가 거실 천장 모서리, 어머니 방문이 바로 보이는 곳에 드릴질을 시작하며 말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쥐가 들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몰라. 내 핸드폰으로 24시간 어머니를 볼 수 있어야겠어. 큰일이었다. 만약 그가 어머니 방을 향하거나 더 심하게는 방 안에 CCTV를 설치하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가 내가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어머니가 손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여보,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내가 약하게 항의했다. 무슨 프라이버시? 내 어머니고 당신은 내 아내야. 이 집에는 비밀 없어. 태민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왜 반대하는 거야?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지우야. 덫을 놓는 질문이었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그냥 어머님이 카메라에 계속 찍히면 불편해하실까봐 그랬죠. 나는 굴복하며 말했다. 지금 태민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그의 의심만 키울 뿐이다. 태민은 그날 카메라 3대를 설치했다.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부엌의 약병을 향하게, 그리고 하나는 다행히 아직 침실 안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아마 어머니가 어디에도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방문 바로 앞에 하나를 설치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얼마나 오래 드나드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빅브라더의 집이 되었다. 나는 매 순간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전략을 바꿔야 했다. 더 이상 어머니 방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들어가서 번개처럼 가짜 약을 들이고 기저귀를 갈고 나와야 했다. 어머니의 재활 운동은 소리 없이 은밀하게 이불 밑에서 해야만 했다. 어머님, 나는 그날 오후 어머니의 옷을 입혀드리며 속삭였다. 문틈으로 보이지 않도록 등을 돌린 채였다. 밖에 카메라가 있어요. 문이 열리면 움직이지 마세요. 태민 씨가 있을 땐 살아있는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우리 다시 조각상이 되어야 해요. 수연 어머님이 알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다시 텅 빈 얼굴을 했다. 그녀의 연기는 훌륭했다. 아마도 대중 앞에서 가면을 쓰는데 익숙했던 사교계 명사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5년간 고문당하며 생존 본능이 날카로워졌기 때문일지도. 그날 밤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재검사 명령서 준비 완료. 경찰팀 대기 중. 이틀만 더 버텨. 지우야. 이틀. 2년처럼 느껴졌다. 1월 20일 하루 전.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태민은 오늘 회사에 가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집에서 불안하게 서성였다. 뒤뜰에서 누군가와 여러 번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나는 살짝 열어둔 부엌 창문 뒤에서 엿들으려 애썼다. 응, 내일 밤 10시에 끝내. 사망진단서 양식은 준비해뒀지. 부검 같은 거 절대 없게 해. 그냥 갑작스러운 신부전이라고 해. 응, 마지막 약은 내가 깔끔하게 처리할 테니까 흔적 안 남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일 밤 10시. 그것이 처형 시간이었다. 태민이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에는 끔찍한 흥분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가 야채를 써는 것을 봤다. 지우야, 그가 불렀다. 네, 여보. 내일 밤에 우리 조촐하게 기념일 파티하자. 맛있는 거 주문했어. 우리 둘이서만 식당에서 로맨틱하게. 나는 침을 삼켰다. 기념일. 내일은 우리 결혼기념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죽음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좋아요, 여보. 갑자기 웬일이에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작별 인사 겸. 그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네? 무슨...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아니, 힘들었던 시간과의 작별 인사 말이야. 올해부터 우리 운이 확 트일 것 같아. 그가 재빨리 둘러댔다. 저녁 무렵 태민은 내 온몸에 털을 곤두서게 하는 짓을 했다. 그는 베개를 하나 더 들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엿보았다. 일부러 문 경첩에 종이를 끼워 완전히 닫히지 않게 해두었다. 태민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섰다. 그는 수연을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리고 그 베개를 들어 수연의 얼굴에 갖다 댔다. 누르지는 않았다. 마치 치수를 재듯 연습하듯 그냥 올려놓았을 뿐이었다. 태민이를 용서하세요, 엄마. 그가 미친 사람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힘드시죠? 내일은 푹 주무세요. 태민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히 계세요. 베개 밑에서 나는 수연의 손이 시트를 꽉 움켜쥐는 것을 보았다. 팔 근육이 팽팽해졌다. 그녀는 저항하고 싶어 했다. 저항할 힘이 이미 생겼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지금 움직이면 태민이 그 자리에서 더 거친 방법으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태민이 베개를 다시 들어 올렸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방을 나올 때 나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마시는 척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유진과 이동욱 의사에게 SOS 문자를 보냈다. 그가 오늘 오후에 베개로 어머니를 질식시키는 연습을 했어. 처형은 내일 밤 10시야. 1초도 늦으면 안 돼. 유진이 답장했다. 밤 9시에 들어갈게. 그가 방심한 틈을 타서 현관문 이중 잠금하지 마. 우리가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문제는 태민이 항상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잔다는 것이다. 나는 내일 그 열쇠를 훔치거나 들키지 않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둬야 한다. 이것은 자살 임무였다. 하지만 내 옆에서 자는 태민의 얼굴, 악마의 영혼을 숨긴 그 순진한 얼굴을 보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역겨웠다. 그리고 그 역겨움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내일 이 황금 세 장은 무너질 것이다. 그가 무너지든 아니면 우리가 그 잔해에 깔려 죽든. 2026년 1월 20일 오후 6시. 오늘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마치 서울의 하늘이 이 88번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처럼 번개가 간간히 치며 희미하게 밝혀진 우리 집 식당을 비췄다. 태미는 아로마 향초로 식탁을 꾸며놓았다. 접시에는 와규 스테이크가, 방금 딴 값비싼 와인 한 병, 그리고 신선한 장미꽃이 꽂힌 화병이 있었다. 로맨틱하고 완벽하고 끔찍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식탁보 아래에서 손이 떨렸다. 첫 냅킨을 쥐어짜며 그것을 숨기려 애썼다. 태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환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처럼 보였다. 자, 먹어 여보. 최고 등급 수입육이야. 오늘 밤을 위해 특별히 샀어. 태민이 날카롭고 반짝이는 나이프로 고기를 썰며 말했다. 나는 침을 삼켰다. 목이 말랐다. 고마워요 여보. 맛있어 보이네요. 나는 고기를 썰고 억지로 씹었다. 고무를 씹는 것 같았다. 내 정신은 여기에 없었다. 내 정신은 느리게 가는 벽시계와 굳게 잠긴 현관문에 있었다. 오늘 오후 퇴근하자마자 태미는 모든 문을 잠갔다. 현관문, 옆문, 심지어 차고 문까지. 그리고 모든 열쇠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끼리 오붓하게 보내려고 손님이 방해하지 않게. 그가 말했다. 재앙이었다. 유진과 이동욱 의사의 계획은 밤 9시에 내가 잠그지 않은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문이 잠겨 있고 열쇠가 태민의 바지 주머니에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두꺼운 원목문을 부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태민이 방으로 달려가 수연 어머님을 해치거나 우리를 인질로 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왜 멍하니 있어? 태민이 물었다. 그는 씹는 것을 멈췄다. 오른손에 든 나이프가 나를 향했다. 아, 아니요. 그냥 좀 떨려서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태민이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왜 떨려? 우리 둘이 저녁 먹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우리 미래에 대해서요. 여보가 올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를 떠보려 했다. 태민이 작게 웃었다. 그는 잔을 들었다. 오, 당연하지. 엄청나게 큰 변화야, 지우야. 오늘 밤이 전환점이야. 내일이면 우리의 모든 짐이 사라질 거야. 우린 자유로워질 거고, 세계 여행도 하고 스위스에 집도 살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짐.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짐이라고 불렀다. 여보, 나는 용기를 냈다.
어머니 오늘 밤 약 아직 안 드셨어요. 태민의 얼굴이 즉시 심각해졌다.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이따 십시 정각에 오늘 밤은 아주 깊이 잠드시게 해야 해. 내가 특별한 약을 준비했어. 그가 바지 주머니를 두드렸다. 거기서 작은 유리병이 짤랑이는 소리가 났다.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내가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한 부엌병의 가루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약병을 가져왔다. 그가 직접 준비한 치사량의 약. 우리의 운명은 끝났다. 만약 그가 주머니에 있는 병에 내용물을 주사하거나 마시게 한다면 김수연 회장은 신부전으로 몇 분 안에 사망할 것이다. 9시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십시 전에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여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배가 아파서.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오래 걸리지 마. 태민이 의심 없이 대답했다. 나는 아래층 손님용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옆들로 연결된 세탁실 쪽으로 살짝 틀었다. 그곳 문은 현관문처럼 이중 잠금장치가 아닌 일반적인 걸쇠 잠금장치였다. 나는 조용히 문 걸쇠를 풀었다. 철컥,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폭발음처럼 들렸다. 지우야. 식당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네, 여보, 휴지 찾고 있어요. 나는 소리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알았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옆문은 열렸다. 이제 유진에게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 옆으로 들어와. 지금 당장. 나는 주머니를 뒤졌다. 비어 있었다. 젠장. 내 휴대폰이 식탁 위, 내 스테이크 접시 옆에 있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식당으로 돌아갔다. 태민이 내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그는 이마를 찌푸린 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최유진 변호사한테서 문자 왔네. 태민이 나를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내용은 그냥 위치라는 한 단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남편의 시선이 아니었다. 살인자의 시선이었다. 왜 변호사가 이 시간에 네 위치를 묻는 거지? 한지우.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섬뜩하게 변했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마치 산소가 다 빨려 나간 것 같았다. 태민이 천천히 일어서며 내 휴대폰을 꽉 쥐었다. 대답해. 왜 최유진이 너한테 문자를 보냈어? 대학 졸업하고 연락 끊었다고 했잖아. 나는 한 걸음 물러서다 의자에 부딪혔다. 머릿속에서 변명을 찾기 위해 핑핑 돌았다. 동창회 하자고. 여보, 어제 쇼핑몰에서 우연히 만나서 번호 교환했어요. 거짓말. 태민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내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던져 액정이 깨졌다. 내 통화 기록 확인했어. 비어있더군. 채팅 기록도 지웠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태민이 오른손에 스테이크 나이프를 쥔 채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누구랑 짜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유진. 그때 그 의사.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지? 태민이 내게 2미터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갑자기 현관 벨이 울렸다. 띵동. 우리 둘 다 깜짝 놀랐다. 태민이 현관문을 쳐다봤다가 다시 분노의 빛을 띤 채 나를 쳐다봤다. 누구야? 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길고 참을성 없이 띵동, 띵동. 그리고 거친 노크 소리가 뒤따랐다. 문 여세요.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그건 유진의 목소리였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우렁찬 목소리였다. 태민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가 불렀구나. 이 배신자 같은 년. 여보.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처음으로 반항하며 소리쳤다. 경찰도 같이 왔어. 경찰이라는 말에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내 팔을 놓고 벽에 있는 CCTV 패널로 달려갔다. 화면에는 유진, 이동욱 의사, 그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젠장. 태민이 욕설을 뱉었다. 그는 현관문으로 달려갔지만 열지는 않았다. 문 뒤에서 소리쳤다. 꺼져. 여긴 사유지야.
들어오면 고소할 거야. 강태민 씨,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희는 불법 감금 및 살인 미수 혐의 신고에 따라 김수연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법원 명령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을 여시지 않으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나한테 위임장이 있어. 태민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어머니는 아프다고. 지금 쉬셔야 한단 말이야. 태민이 현관문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나는 기회를 보았다. 나는 현관문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태민이 어머니를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어머니를 안전하게 해야 했다. 나는 어머니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방은 어두웠다. 어머님, 지금 나가야 해요. 나는 다급하게 속삭였다. 불을 켰다. 수연 어머님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힘없이 누워있지 않고 침대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밖의 소란을 이미 들은 것이다. 그들이 왔어요, 어머님. 나는 휠체어를 가까이 끌며 말했다. 어서요. 나는 수연 어머님을 침대에서 부축하려 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뻣뻣했지만 지난주처럼 약하지는 않았다. 다리가 심하게 떨렸지만 바닥을 디딜 수 있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방문이 쾅 하고 열렸다. 태민이 서 있었다. 숨을 헐떡였다. 경찰이 곧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방패가 필요했다. 내 어머니에게서 손 떼. 그가 소리쳤다. 그는 달려들어 나를 밀쳤고 나는 옷장에 부딪혀 나가 떨어졌다. 머리가 극심하게 아팠다. 태민은 수연의 옷깃을 움켜쥐고 거칠게 끌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과 이미 준비된 주사기를 꺼냈다. 가까이 오지 마. 안 그러면 지금 바로 주사할 거야. 태민이 나를 향해 소리쳤다. 안 돼, 여보. 내가 비명을 질렀다. 쾅. 연문, 내가 열어두었던 세탁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유진과 경찰이 팀을 나눈 것이었다. 일부는 정면을, 일부는 내가 만든 틈을 보고 옆으로 들어온 것이다. 손들어, 경찰이다. 2명의 경찰이 총을 겨누고 침실로 들어왔다. 유진과 이동욱 의사가 그들 뒤에 있었다. 태민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수연의 휠체어 뒤에 섰다. 주사 바늘이 그녀의 깡마른 목에 닿아 있었다. 물러서. 태민이 소리쳤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다. 이건 심장약이야. 놀라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 다들 물러서. 방 안의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태민은 어머니의 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다. 독이 든 주사 바늘은 수연의 경동맥에서 불과 몇 밀리미터 떨어져 있었다. 태민 씨, 제발.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흘렀다. 당신 어머니잖아요. 친어머니, 닥쳐. 태민이 내 쪽으로 침을 뱉었다. 내 어머니 아니야. 그냥 날 제대로 대접해준 적 없는 인색한 주인일 뿐이야. 내가 10년 동안 운전기사로 하인으로 일했어. 근데 뭔데? 자기 재산을 고양이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 유진은 즉시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강태민 씨, 유진이 협상을 시도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의 위임장은 오늘 오후 법원에 의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공항에서 체포된 당신의 법무사로부터 서명 위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졌어요. 살인으로 형량을 더 늘리지 마세요. 법 따위 집어치워. 태민이 미친 듯이 웃었다. 이 여자가 벙어리의 마비 상태인 한 내 거야. 누가 동의 안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그냥 식물인간일 뿐이야. 뇌도 없다고. 태민이 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그렇지, 엄마. 엄마는 태민이 사랑하잖아. 엄마는 태민이가 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잖아. 섬뜩한 침묵.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김수연 회장의 손. 지난 5년간 힘없이 늘어져 있던 그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움직임은 삐걱거리고 뻣뻣하고 낡은 기계를 억지로 켠 것처럼 심하게 떨렸다. 엄청난 노력에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태민의 눈이 그 움직이는 손을 보고 휘둥그레졌다. 뭐야? 수연은 태민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주사기를 쥔 태민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악력은 약했지만 태민을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수연은 목을 돌렸다. 목 근육이 팽팽해졌다. 그녀는 태민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시선은 피해자의 시선이 아니었다. 왕좌를 빼앗긴 여왕의 시선이었다. 수연의 입이 벌어졌다. 그녀는 말을 하려 애썼다. 손상된 성대에서 새는 파이프에서 억지로 공기를 빼내는 듯한 끔찍한 쇳소리가 났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수연은 남은 힘을 모두 모았다. 그녀는 왼손을 들어 태민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방향은 단호했다. 그리고 그녀는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여 모든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한 단어를 만들어냈다. 다음 순간 수연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앞으로 쓰러지며 놀란 태민을 함께 끌어당겼다. 주사기는 태민의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으로 굴러갔다. 지금이야. 이동욱 의사가 소리쳤다. 경찰이 즉시 달려들었다. 혼란이 벌어졌다. 2명의 경찰이 태민을 덮쳐 그의 얼굴을 대리석 바닥에 눌렀다. 태민은 덫에 걸린 야수처럼 발버둥 쳤다. 이건 오해야. 저 여자 미쳤어. 내 어머니가 미쳤다고. 태민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의 신사적인 가면은 산산조각 나고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본 모습만 남았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수연 어머님에게 달려갔다. 이동욱 의사가 먼저 도착해 그녀의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내 울음이 터져 나왔다. 수연 어머님은 숨을 헐떡였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다. 방금의 노력은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내게 미소 지었다. 고통의 찡그림이 아닌 진심 어린 미소. 이동욱 의사가 수연을 다시 휠체어에 앉히도록 도왔다. 괜찮습니다. 심박수가 빠르지만 안정적이에요. 아드레날린 효과입니다. 그 사이 경찰은 태민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태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불타는 증오심으로 나를 쳐다봤다. 한지우, 그가 소리쳤다.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너도 공범이야. 네가 매일 밥을 먹였잖아. 네가 그 약을 줬다고 우리 같이 감옥에 갈 거야. 나는 일어서서 눈물을 닦았다. 이 남자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사라졌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유진이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무릎 꿇고 있는 태민 바로 앞에 섰다. 그래, 나도 잘못했어, 여보. 나는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괴물을 사랑했던 내가 바보였지. 하지만 당신과 나의 차이점은 나는 내 실수를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거야. 반면에 당신은 당신에게 일자리와 편안한 삶을 준 여자에게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잖아. 나는 주머니에서 가짜 비타민이 든 작은 병을 꺼냈다. 아까 보여주려 했지만 미처 그러지 못했던 병. 그리고 알아도 내가 말을 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머님은 당신의 독약을 마시지 않았어. 내가 전부 비타민으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내가 어머님을 독살했다고 고소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어머님 혈액 검사 결과가 내가 오히려 그분의 목숨을 구했다는 걸 증명해 줄 테니까. 태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완전히 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연행해. 경찰 지휘관이 명령했다. 태민은 집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은 이제 그의 부재로 텅 비게 된 호화로운 집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한지우,
두고 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밖에 경찰 사이렌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다. 하지만 내게는 이 집의 공기가 지난 5년 중 가장 상쾌하게 느껴졌다. 유진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너 대단하다, 지우야. 정말 대단해. 나는 돌아서서 내 친구를 껴안고 서럽게 울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5년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산더미 같은 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휠체어에 앉은 김수연 회장이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마른 손이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6개월 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법정은 매우 소란스러웠다. 판사가 의사봉을 3번 두드렸다.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다. 강태민은 살인 미수, 불법 감금, 공문서 위조, 자산 횡령 등 여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를 도운 법무사는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조금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은 없었다. 나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옆에는 하얀 블레이저와 검은 선글라스를 쓴 우아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머리는 단정한 단발로 잘랐고 얼굴은 훨씬 더 살이 오르고 생기가 돌았다. 비록 여전히 최첨단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김수연 회장이었다. 아직 정상적으로 걷지는 못하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보조장치를 사용해야 했지만 수연은 똑똑한 강철의 여인,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가 법원 건물을 나오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황금 3장 사건. 이 사건은 몇 달 동안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김 회장님, 김 회장님. 양아들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수연은 태블릿에 빠르게 타자를 쳤다. 그녀의 목에 걸린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버린 과거일 뿐입니다. 한지우 씨,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옅게 미소 지었다.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 결혼 전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인파를 뚫고 대기 중인 특수밴으로 향했다. 이제는 우리의 공식 주치의이자 좋은 친구가 된 이동욱 의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된 유진은 앞 좌석에 앉아 승리의 손을 흔들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차 안의 분위기는 따뜻했다. 수연이 내 손을 두드렸다. 그녀는 태블릿에 무언가를 다시 쳤다. 어디 가서 밥 먹을까? 네가 첫 월급으로 엄마한테 밥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나는 웃었다. 그렇다. 나는 이제 간병인이 아닌 우리가 되찾은 수연의 부동산 사업부 중 하나의 부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수연은 내가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는 것도 거부했다. 한정식 어때요, 어머님? 저 갈비찜 먹고 싶어요. 내가 제안하자 수연은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오늘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더 이상 먹구름도 독약이나 잠긴 문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수연과의 내 관계는 참 이상했다. 우리는 비극으로 뭉쳤고 한 남자의 거짓말로 묶였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선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시어머니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며느리가 아니다. 우리는 2명의 생존자, 서로의 손을 잡고 지옥에서 빠져나온 2 여인이었다. 지우 씨, 뒷좌석에서 이동욱 의사가 불렀다. 다음 주 어머님 언어치료 예약 가실 거죠? 당연하죠, 선생님. 내가 대답했다. 수연이 다시 타자를 쳤다. 계속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동욱 씨라고 불러, 지우야. 엄마가 보니까 지난달부터 너한테 마음 있는 것 같던데. 이동욱 의사의 뺨이 빨개졌다. 나는 활짝 웃었다. 정말로 행복한 웃음이었다.
우리 차는 삭막한 법원 건물을 뒤로하고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된 미래를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황금새장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안의 새들은 이제 누구보다 높이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었다.